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죠. 소득세 총설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을 먼저 보고 용어도 좀 익히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절 소득세 총설에서요, 그 소득세 개요가 나오는데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뭐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소득세 총설 부분의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가 또 연관돼서 또 양도소득세에서 또 정답 지문으로 29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는데 소득세 개요의를 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이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간이 있어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이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세고요. 법인의 소득은 당연히 뭐가 부과돼요? 법인세 과세되고,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요.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살짝 밑줄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요. 개인별로. 여러분들 맞벌이 부부 한다.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자,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열거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그 소득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소득의 종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먼저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자,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종합소득에 이제 6가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종합소득에는요, 6가지 소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은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자나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 관계가 없고요.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이죠. 또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발생하는데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이 시험범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요. 대여, 임대예요.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할 때 그 소득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는 많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우리 시험은 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요, 한 문제가 사업소득 중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시험 어렵게 나와서 파동 났던 그때 그 해만 이제 의 정도가 나왔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뭐 공부 안 하셔도 나중에 이제 살짝 우리가 매매업과 건설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슬쩍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출제는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또 한 4년 정도 계속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뜸하다 26, 27 안 나왔다가 28회 시험 때 또 나왔다가 29회 시험은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문제 보시면 되고, 또 올해 또 개정 내용도 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또 좀 주의해서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은 당연히 양도소득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요,
개인이,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죠, 둘 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요. 자, 그랬을 때 둘 다, 자, 요거 매매업도 부동산을 개인이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도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예요.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이게 부동산 매매업 즉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어야 할 거고, 공부가 되어집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림에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소득세, 열거된 소득의 종류 소개해드렸고, 동그라미 3번 신고납세예요.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신고납부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다만 납세무자의 신고거나 부당한 신고 있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겠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29회 시험에서 물어봤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 과세 방식인데요. 소득세 과세 방식. 자, 소득세 과세 방식을 보시면 먼저요. 세 가지가 작년까지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과세. 이건 어떤 거냐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소득 종류냐면요. 어떤 소득 종류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해서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요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곳에서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또 잡고 있다가도 소득이 안 나면 마이크를 팽개치고, 하여튼 마이크를 잡았다 하여튼 소득이 막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마이크를 잡으니까 매일매일 소득이 발생하고, 떼돈 벌겠죠? 떼돈은 아니고요. 자, 어떻게 소득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 잡고 소득이 없는 곳에 마이크를 안 잡는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노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제 노래 들으려고 누가 소득을 저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누가 제 노래 들으려고, 누가 내 노래 들으려고 돈을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나도 안 불러. 그거지 뭐. 안 주니까 안 부르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알딸딸해지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노래 몇 곡 부르는데 합격자 모임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노래를 이제 몇 곡 부릅니다. 이제 부르는데 제가 제일 공식적인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노래 차례가 많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한 곡 정도 이제 18번을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 18번이 10년 전에 18번이나 지금 10년 후에 18번이 똑같아. 매년 똑같은 노래만 부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시험 이제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에 오시면 노래를 또 들을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여러분 한 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 가서 똑같은 노래, 여기서 똑같은 노래, 매년 똑같은 노래 부르니까 짜증나. 제 스스로가 신곡을 개발해야 되는데 신곡 개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노래, 진짜 좋은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힘들거나 자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분위기가 너무 또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노래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어떤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또 인세 같은 것도 받아요. 인세 같은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면 저는 봅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요,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근데요, 종합과세 방식에서 파생된 건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리과세 방식. 이거 어떤 거냐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까지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의 상가 아니고요. 주택 임대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올해까지는 소득 발생한 것은 비과세입니다. 올해까지는 소득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제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그런 과세 방식이에요. 이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어떤 얘기냐면 제가 속칭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현장에 일일 제가 일당 받고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당을 받을 때 저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애초에 세금을 떼고요. 자, 떼고 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딱 떼고요. 그 다음에 일당을 줘요. 그럼 제가 받은 그 일당은 있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당은 다른 저의 소득과 다른 저의 이자, 배당,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대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분류과세 방식인데 29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글쎄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둡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과 있죠.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내용이에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그래서 작년에도 11월, 12월, 1, 2월 달 기초과정에서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역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양도소득과 여러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요.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9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시험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시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요 다른 지문들 몇 개가 좀 어려운 게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정답은 명확했잖아요. 이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9회 시험도 그렇고 뭐 28회 시험 계속 21회 시험부터 해가지고 세법은 계속 26회가 조금 무난하긴 했지만 계속 시험은 전반적으로 세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차 과목이 다 그렇죠. 지금 점점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는 뭐 민법이 어려우면 다음에 민법이 어려운 해에는 학개론은 좀 무난하게, 학개론이 어려운 해에는 민법은 좀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죠? 근데 2차 과목은 다 지금 계속 중개사법만 그래도 계속 몇 년 전, 4년 전인가 한번 빼놓고는 중개사법만 빼놓고 계속 중개사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거지 중개사법마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중개사법은 그래도 무난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법이나 공시제법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역시 29회 시험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그래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몇 문제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문이 5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답은 또 올해 29회 시험의 특징은 정답은 그래도 확실하게 나머지 낯선 것들이 좀 있었긴 있었지만 정답은 확실하게 그 많이 배운 내용들이 정답으로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속아넘어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쫙 보면 정답 확실한 거를 이렇게 골라내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왜 공부를 좀 했는데도 떨어지느냐 멘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요. 그래서 그 어떤 수강생분들은 심지어는 막 시험 문제만 봐도 막 갑자기 막 모르는 문제 한 문제만 나와도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멘탈이 약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심지어는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해드리겠지만 수원의 임태영 사장님이라는 어떤 분은 진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자세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 멘탈 약해 떨어져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시 공부하신 분한테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유 저기 좀 노세요. 놀아. 수업만 듣고 좀 놀아. 나중에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멘탈 멘탈 그 정신력 강화 훈련 뭐 이런 거 제가 추천해서 이제 몇 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멘탈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지문에 이렇게 읽다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모르는 문제, 낯선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식은땀이 막 쫙 등에 흐르면서 막 식은땀이 막 머리 이마에도 나면서 막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망치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그런 멘탈로 우리가 중개사가 되면 한 사람의 그 전 재산 우리가 뭐 전세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아유 뭐 요즘 뭐 2억이면 뭐 별거 아니죠. 2억이 별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것들.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막 이런 거 할 때 그 어떤 사람들의 전 재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문제 같은 게 좀 들어있어도 지문을 잘 보면 확실하게 답인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법은. 그래서 이렇게 골라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A 책형의 29의 34번 문제였었는데 배운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지문이 까다로운 것들도 섞여져 있었긴 했지만 정답은 명확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 소득세 과세 방식 제일 중요한 거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자, 분리과세 방식 주택 임대소득 같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그렇고요. 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딱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다 설명드린 거 확인해 봅니다. 289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이요.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예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들을 전부 다요. 분리과세 방식.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요.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집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쭉 밑줄이고요. 그래서 금융소득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은행에서 그냥 어느 정도 뭐 1,000만 원 넣어놨다, 뭐 보통 예금에 그냥 넣었다 뺐다 쓰려고 1,000만 원 넣어놨어요. 이자 발생하는데 그 이자 소득을 여러분한테 지급하면서 애초에 이자 소득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이 뭐 만 원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세금 떼고 그 나머지 통장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이자 소득이요. 그 소득과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거로 종결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분리과세 방식이다. 원래는 이자 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거는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방식.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류과세. 역시 밑줄이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현행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양가로 4번 과세기간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란 뭐냐?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지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290페이지 보니까요.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폐업을 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요. 기억번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거주자가 그러니까 사망일 전날 아니에요. 사망한 날까지고. 니은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출국일 전날이 아니라 출국을 한 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고자와 비고자이다.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요.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는데 고자와 비고자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다. 양가로 1번 고자와 비고자야. 고자와 비고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재미동포, 자 미국 영주권 갖고 살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비고자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소와 거소로 판정하는데 거주자의 의의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거주자의 의의는 거주자란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면 자 거주자다 그러면 소득세법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요 몇 줄입니다.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전부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거주자 그러면은 가수 싸이, BTS, 방탄소년단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애들은 거주자입니다. 자 가수 싸이는 본명 박재상, 자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BTS 요즘 같으면 방탄소년단 정국이
정국이만 이름 알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르겠네. 네, 진짜. 요즘 그 최소한 BTS 이름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여기서 이제. 아니, 근데 알았어요. 분명히 방탄소년단, 얘네들, 얼굴도 딱 확인하면서, 알았어. 딱. 근데 금방 시간 조금 지나면 있죠? 다른 애들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하고 이렇게 다른 아이돌 그룹 중에 몇 명 보다 보면 이렇게 섞이다 보면 얘가 걔갖고 얘가 해갖고 어디에 섞여 있는 애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헷갈려가지고. 진짜. 이래가지고 세대 차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정국이밖에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런 애들은 정국이 같은 애들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죠?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이든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이든 다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납세 의무가 있다. 몇 줄이고 동그라미 B번은 나중에 볼 거고 D급번 봅니다. 납세지요.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당연하지.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볼일을 하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당연히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주소지 밑줄, 거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용어 정리에 주소하고서의 판정 기준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입니다. 의여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 없다 그러면 비거주자입니다. 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인데 183일 이상 거소도 두지 않는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퀸, 보헤미안 랩소디 있죠? 저도 지난번에 가족들이 보고 나서 막 감동적이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초등 6학년생도 굉장히 감동 깊게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거기 동성애 코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초등 6학년이 볼 건 아닌 것 같다고 보니까. 근데도 어떡하네 초등 6학년이 감동적이 봤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가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 원래 퀸은 저 학창시절에 제가 또 들었던 음악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보러 갔어요. 가족들이 다 봤으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보러 갔거든요. 혼자 딱 보러 갔는데 뭐 떼창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퀸 노래를 다루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몇 부분 따라 부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떼창할 준비 딱 하고 봤는데 안 하더라고 떼창을. 그냥 그대로 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나오면서 떼창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떼창하는 극장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려면 나와야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왔네. 자 여러분 퀸 멤버들 프레디 머큐리는 죽었지만 다른 멤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돈나 팝가수 마돈나는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는 마돈나 아나? 팝가수 마돈나 본인 마돈나 누군지 아나? 잘 떨어본 것 같아. 마돈나 누군지 아나? 알고. 하긴 그 옛날 1960년대 팝 가수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하긴 노래를 아니까 그건 또 그렇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마돈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돈나가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 듣고 했더니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마돈나가 있잖아요. 환갑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망사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있잖아요. 의자에서 쩍벌 자세로 내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최근 근황 사진이라고 나왔는데 마돈나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늙긴 했지만 그래도 마돈나는 마돈나대로. 여러분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돈나가 있잖아요. 자, 291페이지를 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밑줄입니다.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밑줄이고요. 그럼 한번 저를 보세요.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득세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없다고 하는데도 많은데,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다른 나라,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비고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디귿번 봅니다.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요, 자, 또 밑줄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비고자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지금 본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범위를 보면 고자는 과세 범위가 국내 국에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과세 범위가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자는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세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또 고자는 국외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소득도 납세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의무자가 되려면 나중에 또 배우는데, 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둔 고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년 주소 고소둔 고자는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고요. 비고자는 당연히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만 납세의무가 있게 되고요. 납세지는 금방 본대로 그대로입니다. 국세는 원칙 고소할 때 주소지, 주소에 없으면 거소지,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비고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돈나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비고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 봅니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요,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고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고자로와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재단이나 사단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대요. 예제를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하고요? 거주자라 한다. 2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그렇죠? 부부도 따로따로. 3번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X죠? 29에 나왔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여, 따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고자의 비고자 의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293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나중에 배우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부동산업 이런 것도 다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313페이지 양도소득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요. 313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거냐? 자, 좀 소개를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요. 왜 조금 늦게까지 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8주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11월 12월 달 우리 입문과정은 기초입문과정이 7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여태까지 빨리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대여섯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29회 시험 때는 5문제가 나왔었어요. 제일 중요한 세금인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역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성격, 특징이야.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양도라는 게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 또 과세대상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최근에 출제됐던 그 빈도를 얘기해 줄 테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30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양도세 과세대상과 양도 개념 26회 때요. 26회 때 시험 때, 자 26회 시험 때 과세대상에서 26회 시험 때 과세대상에서 26회 시험 때 나왔어요. 자, 양도의 개념 유형 요거 나왔어요. 각각 다른 문제로요. 27회 시험 때는, 자 27회 시험 때는 다 안 나왔어요. 28회 시험 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28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둘 다 딱 각각 한 문제씩. 그래서 29회 시험은, 29회 시험은, 자, 29회 시험은 제가요, 요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28회 때는 별표 3개 있었었는데요. 근데 29회 시험 때는 별표 2개 있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양도의 개념과 활성을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표 2개 썼는데 29회 시험 때 안 나왔습니다. 30회 시험 예측해 보세요. 30회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죠? 그럼 나오는 분명히겠죠? 그래서 30회 시험은 이게 따로따로 나오든 묶어서 나오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은요, 나오면 여러분한테 한 문제 도와주는 거예요. 한 문제 그냥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오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요. 30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세상과 양도 개념과 유형 30회 시험에서는 별표 3개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의 시기로 보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예요. 여러분요, 여기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기도 하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취득 양도 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는데, 자, 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은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안 나온다고는 얘기 안 해요. 독립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0회 시험 대비해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기본적인 거 배우긴 배우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좀 그런 것들은 그냥 슬쩍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긴 배워요. 자, 독립 또 나올 수도 있고 혹시라도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웁니다. 그렇지만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요,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여기가 양도소득세는 제일 어렵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는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다만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 계산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는 과정인지 이렇게 모습을 소개하면서 용어를 좀 소개하고 몇몇 얘기만 살짝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순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어떻게 계산 구조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있잖아요. 그 납세 절차 관련한 얘기, 여기 이제 시험에 29회 시험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 부분은
나왔어도 또 나오는 뭐 종합문제든 뭐든 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느냐.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여러분이 그거는 대충 알잖아요. 자세한 요건 몰라도 1세대가 양도율 현재 1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입니까? 원칙적으로 2년 아니고 몇 년? 3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요? 아닙니다.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2년 보유예요. 2년 보유. 2년 보유인데 다만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같으면 이제 2년 거주 요건도 있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유는 2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제 취득한 주택 같으면 이제 이게 이제 그 2년 보유한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요합니다. 하여튼 등등 그런 거예요. 29회 시험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29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혼인 남자가 집 한 채 갖고 있었어요.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갖고 장가와요. 여자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빈몸으로 오지 않고 기특하게 집 한 채 갖고 시집와요.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요. 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주택이 2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또 노부모님을 동거복리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노부모님을 동거복리하고 세대를 합쳐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거요. 노부모 동거복리한 요게 합치고 나서 5년이었다가 2018년도에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29회 시험 전에 요거 시험에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 대부분 다 마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거 가로넣기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요거 가로넣기. 노부모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60세는 너무 어리다. 70세로 올려야 된다. 내가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노부모 60세 가로넣기. 또 학과 날도 몇 년? 요거 10년 요거 가로넣기. 요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이런 게 양도세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떤 간에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30회 시험에서요. 비과세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년 비과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우리 공부하고 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제1절 의 및 과세사항입니다. 의 및 특징인데 의의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아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이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되고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과 뭐가요?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이 구별됩니다.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밀출입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 물건이요.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매출이요. 그래서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도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미출이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쫙 미출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 29회 시험 정답쯤으로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구분하여. 또 표를 보니까 일시적, 우발적 부동산 매매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하고 계속적 반복적인
부동산의 매매나 양도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업에서 종합소득세로 자 과세하고 이런 것들 봅니다. 동그라미 5번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표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표가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당연하죠? 양도세는 신고납부한다. 넘어갑니다. 314페이지 보니까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매출이요. 그래서 물납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근데 분할납부는 종부세 양도세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고요. 박스 안에 보니까 양도세 납세무자는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세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요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내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하고.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수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킵 하시고요.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314페이지 이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양도할 때 양도세 부과되느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과세 대상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 차 뒤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잖아요. 초보 운전, 첫 경험, 그 다음에 뽀뽀 금지, 뭐 왕초보, 책임 못진 막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고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저가 실제로 본 거는 시각 장애인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시각 장애인 분이 운전하는 건 아니고 뒤에 타고 있다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폭력배 애들은 차 뒤에다가 검정색 차겠죠. 그런 데다가 뭐라고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 어떻게 붙이고 다니냐? 행님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헛웃음만 코웃음만 치고 있는데 아주 저기는 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분위기가 앞 동네는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분위기가 진짜 저 뒷동네 분위기 별로 안 좋고. 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접수가 전달이 안 된 건지.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금주의 음원은 계속됩니다. 자, 과세 대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봅니다. 개요 보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도 열거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 등 해가지고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과세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요 양도세 대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건물 봅니다.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의미는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요 그냥 토지, 건물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자,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것들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뭐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 이런 거예요. 자,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고요. 다만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으로 판단하고요. 동그라미 2번 살짝 뭐 이런 것도 밑줄입니다. 무허가 또는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구상 등대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예, 형광표로 줄 긋을 건 아니고요. 한쪽 가르치는 3번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일정한 권리 대상인데,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어 다음과 같다. 자, 먼저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지상권 대상입니다. 어떤 게 지상권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의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뭐 용익,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을 말하고, 과세 방법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여러분 민법은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뭐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여기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고 밑줄은 여기부터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다 아니다? 미등기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에요. 니은번 전세권 의의 읽어보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만, 이건 민법에 배우는 얘기고, 과세 방법 세 번째 줄 바로 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디귿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의의 읽어보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과세 방법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 여기 비춥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하여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러면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상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 다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밑줄이요. 대상인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입니다. 니은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공사라고 되어 있네. 자, 발행하는 토지주택공사인데 토지 상환채권 및 주택 상환채권이야.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있죠?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요, 이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이런 거. 디귿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다 밑줄입니다. 이것도 니은번, 디귿번 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이네요.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자,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계약금의 효력을 배워요. 계약금을 우리가 왜 치르냐?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이잖아요. 치르지 않은 자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런 때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이때 취득가격은요.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어떤 게 양도가격이냐? 여기다가 프리미엄, 피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처음엔 낯설어도요, 자꾸 보다 보면 돼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절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가 대상인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어떤 것들이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얘네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지상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자,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과세 대상이 되는데, 또 용익물권이라고 얘네들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워요. 사용 수익에 대한 물권, 줄여서 용익물권이요. 지상권, 전세권, 또 지역권도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떤 게 있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또 토지 상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 갖고 있으면 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니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16페이지 한쪽 가신 4번에 기타 자산이요. 기타 싸그리 몽땅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도 대상이 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이런 것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가로 안에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하여튼 영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은, 그래서 건물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시험에 나온 게 토지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예. 근데요, 보충 내용은 한번 그거 읽어보시는 분 읽어보는 거고, 그 아래 니은번을 봅니다. 밑줄입니다. 또 영업권을 단독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어떤 거?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그래서 거기 기업권 다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밑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이에요. 요거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처럼 또 밑줄,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다. 그래, 표를 보세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뭐고? 양도소득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들 표 내용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타를 산 두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에요. 동그라미 기억번,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자,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인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앞동네에 확실하게 단호하게 안 된다 딱 그러는데,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다시 묻겠습니다.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통일 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 봅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있잖아요. 연간 회원권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액면가로 100만 원에 샀어요. 프리미엄 얹어서 12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을 뭐하러 여러분. 그걸 뭐하러 사요, 여러분들. 여러분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건 거래가 되지만,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헬스클럽이요? 언제 문 닫을 줄 알고, 또 그게 100만 원 액면가가 120만 원 내가 샀어요. 130만 원으로 올라요, 안 올라요? 자, 그게 왜 올라요, 여러분들? 오를 턱이 없지. 그리고 자, 100만 원인데 액면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내가 동네에 아는 사람도 많고 우리 가족도 있고 내가 다음에 아는 사람 막 데리고 올 거니까 깎아줘요, 20만 원만. 그러면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뭐하러 사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자,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여기 시설 기준, 가액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동그라미 니은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등을 포함하여 대상이 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돼요.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이요.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뻥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벌 친구 있다는 건데. 자, 그 친구가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또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이 쫙 나와 있죠? 시험에서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한 번도 요건을 자세히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이요. 나중에 배울 기회가 살짝 있긴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다. 동그라미 3번 특정 법인 주식. 31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찾으셨습니까?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두 가지가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 기타 자산으로서 있다더라. 이렇게 말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한쪽 가르친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 그래가지고요. 아까 특정 법인 주식 요건 같은 두 가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들은 출자지분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기억 동그라미 1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자,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줄 끝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입니다.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표 아래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표 아래 동그라미 니은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밑줄입니다. 여러분 AND가 아니에요. 기업과 니은은 AND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했을 때만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예요. 여러분들은 소액주주입니다. 대주주 아니죠.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예요. 그랬을 때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내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그죠? 대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했을 때만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즉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6번으로 옵니다. 파생상품이요. 일정한 금융상품인데요.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되는 거지 금융상품 취급할 일 없기 때문에 중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시험에 나오든 다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싹 다 망라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만 기본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싹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파생상품 제목만 하면 돼요.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요. 그래서 319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 인거 쫙 열거가 돼 있고 대상 제외되는 게 또 쫙 나와 있습니다. 지역권 아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상 아닌 것들 다 체크하면서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특권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 체크입니다. 점포임차권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자, 근데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점포임차권은 뭐냐면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요. 당구장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시설 일체를 넘깁니다. 단골손님과 함께. 그럴 때 시설 일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또 컴퓨터 이런 시설과 그 다음에 또 단골손님을 권리금 받고 넘겨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열거한 곳에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제가 열거한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컴퓨터, 단골손이면 부동산에 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포 임차권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도 아니다. 이주권 건물로 옮겨줄 수 있는 이주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 기타 소득 그렇죠? 영업권은 반드시 아까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합니다. 대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자 동그라미 8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는데 이건 됐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국내산 양도하고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골프용권 양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상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어떤 겁니까? 4번입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다. 됐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자, 320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양도란 게 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제가 지웠구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 이번 순환은 하지 않고 다음에 배울 거고,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배우고,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용어 익히면서 전체적인 스프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원래 2주에 걸쳐서 촘촘히 해야 되는데,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앞에서 기초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습만 보고 갑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인데 여태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 주 수업으로 안 나왔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